3년의 취준생 기간을 거친 끝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싶은 욕심에 제 모든 열정을 회사에 쏟아부었죠. 그 결과 동료들과 상사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자기 일 잘한다고 소문났더라. 감사합니다, 팀장님. 일 잘하는 남자가 그렇게 섹시하다던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섹시한가? 네? 농담이야, 농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 팀장님은 유독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편하긴 했지만 신입사원이 팀장에게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더욱이 팀장님은 유부녀였습니다. 괜한 소문이 날까 걱정이 되더군요.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신입이랑 같이 진행할게요. 우리 젊은 피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한번 봐야겠어. 너무 편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키워주십시오. 에이, 김 대리는 얼굴이 내 타입이 아니야. 우리 신입 잘할 수 있지? 네. 낮에도 일 잘하고 밤에도 일 잘해야 한다. 알지? 밤에도. 네? 농담이야, 농담. 아유, 귀여워. 우리 귀염둥이 밤새 야근하느라 힘들지? 여기 커피. 아, 감사합니다. 어머, 어깨 뭉친 것 좀 봐. 내가 풀어줄게. 괜찮습니다. 이런 거 그냥 두면 안 돼. 바로바로 풀어줘야 한다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야근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팀장님의 스킨십도 늘어갔죠. 야, 너 조심해라. 뭐가? 팀장이랑 여러 가지 소문 돌던데 그 팀장님 유부녀인 거 알지? 소문? 무슨 소리야? 이 팀장님이랑 너랑 아니다. 나 먼저 간다. 뭔 소문인데? 야! 왠지 저의 회사 생활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뭐 먹을까? 저녁 드시고 가시게요? 애들도 캠프 갔고 남편은 출장 갔고 나 혼자 오늘 밤에 심심해서. 아, 네. 우리 한잔 할까? 아니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뭐야, 약속? 무슨 약속? 회사 일보다 더 중요한 약속 있어? 이것 봐라, 풀었으니까. 약속 누군데? 전화해봐. 스피커폰으로 해보라고. 죄송합니다. 가, 술집으로. 내가 잘 아는 곳 있으니까. 회식도 회사의 중요한 업무라고. 결국 저는 술집으로 끌려갔습니다. 팀장님은 집에 아무도 없다며 작정하고 술을 들이부으시더군요. 마셔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어쭈, 안 마셔? 네. 귀염둥이,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네? 아, 네. 저도 팀장님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아이씨, 눈치가 없네, 사람이. 가자, 우리 집으로. 네? 집으로요? 그래,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우리 귀염둥이 그냥 자고 가. 내가 라면 끓여줄게. 라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팀장님, 솔직히 불편합니다. 그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 여자친구 있어요. 사귀는 사람 있다고요. 그리고 없다고 해도 팀장님과 불륜 따윈 안 합니다. 저 자꾸 만지시는 것도 정말 불쾌합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속이 시원하게 질러버렸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도 들더군요. 왜 안 좋은 예감은 딱 들어맞는 것일까요? 다음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사내 게시판 좀 봐. 미치겠네 진짜.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사내 게시판을 확인한 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거기엔 제가 저지른 적도 없는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팀장님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팀장님과 사실 확인을 위해 대면하려고 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나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철저하게 저는 상사를 성희롱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저는 여지를 준 적도 없는데 상사에게 똑부러지게 선을 긋지 못한 게 제 잘못이었을까요? 힘들게 들어온 회사인데 이런 일 때문에 그만두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미친 직장 상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저에게는 5년 만난 외국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만난 남자친구였기에 영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장거리 연애는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떨어져 있는 동안 영상통화를 하며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날은 남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신 날이었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매일매일 보고 싶은데. 그럼 한국 놀러와. 놀러 가는 거 말고 정말 평생 영원히 보고 싶어. 자기야, 우리 결혼할까? 뭐? 이런 게 어딨어? 프로포즈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술 먹고? 전화로? 아니야,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 정말 지금 당장 너한테 프로포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우리 결혼하자. 멋진 공간도 로맨틱한 프로포즈도 아니었지만 내신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기다리고 있던 저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날짜가 계속 미뤄졌기에 웨딩 촬영 스케줄이며 식장 예약까지 모든 걸 저 혼자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를 할 때야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자친구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쁜가 보다 생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다 보니 걱정이 되더군요. 어디다 연락을 해볼 것도 없고 속을 태우고 있던 중 알지 못하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영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미안하네. 우리 아들이. 남자친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밤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장례는 가족들끼리 치르고 싶으시다는 남자친구 아버지의 요청에 저는 남자친구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도 배웅할 수 없었던 저는 그날 이후 페인처럼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힘든 나날을 보내던 저는 남자친구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유학원? 어학연수 당시에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모임을 가진다며 저를 불러냈습니다. 술자리는 싫었지만 친구들에게 남자친구의 사고 소식도 전하고 남자친구에 대한 추억도 나누기 위해 나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아무런 말을 못하겠더군요. 남자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결국 술이 한두 잔 들어가기도 전에 감정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나만 두고 가버리면 어떡하라고. 왜? 왜 그래? 왜 울어? 뭐야 얘? 너 결혼한다고 했지? 우리가 그 이야기 안 했다고 지금 섭섭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야. 이젠 영원히 못 본다고. 못 봐. 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남자친구랑 싸웠어? 헤어졌어? 죽었어. 얼마 전에 죽었다고. 언제? 친구들은 제가 목 놓아 울기 시작하자 서로를 어이없이 쳐다보더니 어디론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Yo, what's up, man? 스피커폰으로 울리는 목소리는 남자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 목소리 그대로인. 사태 파악을 한 친구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고 주변의 시선은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며칠 후 야! 남자친구는 결혼이 하기 싫어졌는데 헤어지자고 말할 용기가 없어 죽은 척을 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확실히 하기 위해 사람까지 시켜 부모님 행세를 하며 전화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눈물조차 나지 않더군요. 이렇게 비겁한 사람을 믿고 평생을 함께하려 했다니.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미안한 건 아니? 넌 이미 한 번 죽었으니까 내가 또 죽여도 상관없지? 살려줘!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10년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서로의 가족사부터 과거 연인까지 속속들이 아는 진짜 친한 친구였죠.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자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인데요. 짠돌이부터 게임돌이, 호빠 선수까지 다양하게 이상한 남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 걱정부터 될 정도였죠. 조만간 눈물의 이별주를 마셔야 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친구였습니다. 인사해. 내 남자친구야. 친구가 새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해준 자리는 여고 동창회였습니다. 여고 동창회에 따라 나오는 남자친구라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들만 있는 자리, 게다가 첫 만남의 자리에서 친구의 남자는 친구의 입에 계속해서 음식을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애기 다루듯 절대 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더군요. 유별나다는 생각을 했지만 친구를 정말 많이 좋아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한 애정은 적당한 선이 없었습니다. 여자들끼리만 가는 여행은 걱정돼가지고요. 저 좀 껴도 되죠? 친구들과 시간 맞춰 겨우 잡은 여행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불쑥 끼더군요. 저와 다른 친구가 불쾌한 티를 냈지만 친구와 친구 남자친구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남자친구는 결혼을 앞두고 친구들끼리 하는 브라이덜 샤워 장소에도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결혼을 앞둔 총각 파티에 주인공의 친구 여자친구가 찾아온 거랑 비슷한 상황이었죠. 물론 친구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네 남자친구 너무 눈치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거길 따라와?
너 축하해주려고 간 거잖아. 여러 사람한테 축하받으면 더 좋지 않아?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낄 때 안 낄 때는 구분하셔야지. 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게 축하해주려고 한 사람한테 할 말이야? 고마워는 못할 망정 너무한 거 아니냐? 당사자가 싫어. 내가 싫다고. 그럼 자중할 줄도 아셔야지. 친구는 내심 서운한 눈치였지만 제 말을 잘 전달한 건지 그 뒤로 남자친구는 저희 모임에 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창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였죠. 지난번 일로 미안하다며 축가를 불러주고 싶다고 부탁하더군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며 간곡하게 부탁하기에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식이 진행되고 어느새 친구의 남자친구가 저희를 위해 축가를 불러주었죠. 생각보다 노래를 잘 불렀고 로맨틱한 가사는 혹여나 축가를 망치진 않을까 하는 제 걱정을 날려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클라이막스를 향할 무렵 결혼식의 주인공인 저와 신랑이 아닌 제 친구 앞으로 다가가더니 나랑 결혼해줄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가 되게 해줄게. 사랑해. I love you. 세상 최고로 사랑해. 이 프로포즈 안 받아주면 이 결혼식도 다 무효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받아줘.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친구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로 만들어준다며 기가 막혔습니다. 남의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게 해달라고 사정한 게 프로포즈를 위한 큰 그림이었다뇨. 완전 좋아. 사랑해.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야.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친구는 환장을 하며 그 남자의 프로포즈를 수락했습니다. 결국 제 결혼식은 친구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에게 따졌지만 그게 왜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친구면 축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친구의 태도에 왜 그런 남자를 만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끼리끼리는 과학이라고 하더니 개념 없는 그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10년지기 친구와 그날 이후 손절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지 마라. 이 짜증나는 커플아. 저에게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멋진 직장, 자기 명의로 된 건물까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산가. 무엇보다 돈이 많으면서도 열심히 자기 개발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죠. 자기야, 나 오늘 야근이야. 우리 주말에 만나자. 아이고, 피곤해서 어떡해. 빨리 끝내고 얼른 집 가서 쉬어. 응, 미안. 대신 주말에 재밌게 놀자. 그가 다니는 회사는 야근이 잦은 게임 회사였기에 평일 약속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서프라이즈를 계획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는 그를 위해 커피와 디저트를 사들고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가 회사에 있는 걸 확인한 저는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잠시 나와서 통화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회의 중이라 나가기 힘들다며 이따 연락하겠다고 하더군요. 기다리기를 30분째. 남자친구가 회식 가는 중이라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나 지금 자기 회사 앞인데 언제 나간 거야? 좀 됐어. 그런데 회사 앞이라니? 커피 주려고 잠깐 들렸었어. 지나가면서 나 못 봤어? 오늘 차 안 가지고 와서 팀장님 차 타고 가는 중이지. 지하 주차장으로 와서 못 봤나 보다. 아무튼 나 지금 회식 가는 중이라 자기야 미안해. 말도 없이 찾아갔던 건 제 잘못이었기에 더 이상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말 출장을 간 그는 2박 3일 동안 간단한 업무 연락 외에는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상사와 같이 간 거라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조금 서운해지더군요. 보고 싶은 마음에 남자친구의 SNS를 들어가 봤습니다. 친구가 태그를 건 사진이 그의 SNS에 떡하니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출장을 간다더니 친구들과 여행을 간 거였더군요. 제가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팀장님과 식사 중이라며 뻔뻔하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출장은 잘 다녀왔어? 뭐 똑같지. 그래. 저는 어느새 남자친구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차 또 바꿨어? 뭐 한 번씩 타다가 바꾸는 거지 뭐. 근데 왜 오빠 차는 항상 렌터카야? 렌터카? 번호판에 희귀 글자 들어가는 건 렌터카라던데? 아, 이거 우리 삼촌이 렌터카 하는데 이건 좀 달라. 장기 렌트라고 돈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지. 아, 그래? 하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건물 있잖아. 나 인테리어 비용만 조금 내고 내가 해보면 안 될까? 자기가? 에이, 자기는 커피도 싫어하잖아.
그리고 그 건물 아는 사람 임대해줬어. 아, 그래? 임대 잘 됐네. 월세 받을 거 아니야. 이제 돈 좀 여유 생기겠네? 아, 그게 아빠가 관리하셔서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없어. 남자친구는 건물주에 잘 나가는 직장까지 있었으면서 데이트 비용은 매번 더치페이나 제가 지불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태도의 남자친구를 보자 갑자기 등골이 쌓이시더군요. 그럼 그 건물에 지금 뭐 들어왔어? 카페. 그래? 그럼 우리 다음에 한번 가보자. 궁금해. 그래? 그 뒤로 저는 남자친구 소유의 건물에 있다는 카페에 가자고 졸랐지만 남자친구는 그때마다 핑계를 대며 미뤘습니다. 겨우 위치를 알아내 찾아가 봤지만 카페는커녕 건물 한 채 없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이런 옷에는 왜 부리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왜? 왜 거짓말한 거야? 회식한 거 맞아? 출장 간 거 맞냐고. 그 차는? 오빠 거 맞아? 그 건물은? 왜 자꾸 거짓말하는 거야? 남자친구는 사실 집안이 어려워져 건물을 팔아넘겼는데 자존심이 상해 말하지 못했다며 사과를 해왔습니다. 변명에 또 변명이 이어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런데 며칠 동안 남자친구와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화를 내서 연락을 끊어버린 것일까 걱정이 된 저는 남자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이라 함부로 찾아가는 건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걱정이 된 저는 신뢰를 무릅쓰고 배를 눌렀죠. 그런데 그 집은 남자친구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자친구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저는 남자친구의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대식씨 있나요? 네?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남자친구의 집도 직장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퇴근하고 회사 앞에서 만난 날이 수두룩한데 그럼 도대체 어디 있다가 나왔던 건지 아니 일을 다니긴 하는 건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화가 난 전 남자친구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대식씨 핸드폰 아닌가요? 우리 아들이 대식인데? 전화를 받은 건 여자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어머니의 말씀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초면에 이런 부탁하기 미안한데 우리 아들이 지금 잠깐 학교에 들어가서. 네? 그게 무슨... 대식이가 어제 사기죄로 구속이 됐다고요. 아무튼 지금 연락을 못하는 상황인데 며칠만 기다려봐요. 다시 나올 테니까. 이게 지금 진짜일까요? 남자친구가 저를 놀리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하고 있는 걸까요? 상식 밖의 거짓말을 하는 남자친구와 상식 밖의 부탁을 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 그동안의 거짓말을 생각하니 남자친구라면 충분히 사기를 치고 다닐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사기칠 만큼 나쁜 애는 아닌데 저한테는 사기를 친 것도 없고요. 도무지 뭐가 진실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이대로 모른 척 해야 될까요? 아니면 헤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와우. 선 많이 보시나요? 예? 아, 네. 집에서 빨리 결혼하라고. 저도요. 그럼 시간 낭비하지 말까요? 네, 그럽시다. 서로. 연봉은요? 그쪽은요? 집은 있어요? 그쪽은요? 시집살이 있어요? 처가살이 있어요? 어차피 조건을 보고 하는 결혼이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의 시작이었고 아니면 애초에 시작도 안 할 사이였기에 솔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두 사람은 제법 통하는 사이였습니다. 사실 조건 맞는 사람 중에서 100% 마음 맞기란 힘들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존중할 것은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만한 조건에 외모도 성격도 괜찮은 사람을 더 이상 찾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이거 너무 꽉 끼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어차피 결혼식 앞두고 다이어트 많이들 하시니까 식장에서는 잘 맞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요즘 살 좀 찐 것 같은데? 그런가? 하긴 요즘 야식을... 웁! 임신입니다. 결혼 선물이 되겠네요. 놀랐습니다. 그럴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쉽게 임신이 되다니요. 아이를 낳고 하기엔 너무 늦을 것 같아 결국 배부른 상태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야, 남편 능력이네. 안 죽었다.
열심히 살아라. 아기 잘 키워. 행복해야 해. 그렇게 저희는 신혼을 즐길 새도 없이 아이와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었죠. 한 가지 아쉽다면 둘째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쉽게 생겼는데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은 우리 아들은 누구 닮았지? 나 닮았잖아. 원래 아들은 엄마, 딸은 아빠 닮는다잖아. 자기 둘째 원해? 그럼 자기 닮은 딸 낳던지. 몸에 좋은 거 좀 해줄까? 요즘 시원찮던데. 근데 자기도 안 닮은 것 같은데? 자기 정말? 웃으면서 넘기려고 했더니 왜 그래? 애가 5살도 안 됐는데 닮긴 누구를 닮아? 애가 벌써부터 엄마 아빠 닮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리고 당신 나 의심해? 이혼해줘? 짜증나게. 갑자기 화를 내는 아내도 이상했지만 억울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우리 중 누구도 닮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야, 유전자 검사해봐. 유전자 검사? 그래, 요즘 그거 필수 아니냐. 필수는 무슨. 얘가 요즘 세상 물정 모르네. 전 세계적으로 친자 확인 통계를 보면 30%가 지혜가 아니래요. 뭐? 그게 말이 돼? 그럼 전 세계 30%가 아니,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너처럼 의심스럽다고 생각해서 검사하는 사람들 중에 30%라는 거지. 인구수 대비가 아니고. 이거 말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똥꼬에서 피 나오고 졸라 아프네. 검사 받읍시다. 치질 확률 30%입니다. 이거랑 우리나라 인구 다 검사했는데 30%가 치질입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 아니냐. 해봐. 요즘 10만 원에도 해준다던데. 하고 나서 마음 편안하게 깔끔하게 의심해서 미안하다. 더 잘해줄게. 이렇게 해야지. 거꾸로 생각해봐. 너랑 똑같이 생긴 옆집 애가 있어. 와이프가 의심해. 그럼 의심을 풀어줘야지. 똑같은 거야. 또 모르지. 애가 병원에서 바뀌었을지도. 왜? 가끔 그런 사건 있다잖아. 친구의 말에 어느 정도 설득이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의 존재와 아내를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아내의 카드 내역서를 본 저는 아내에게 뭔가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카드 내역서에는 대학병원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간 날은 바로 제가 아내에게 애가 누구도 닮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아내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푼 순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컴퓨터로 자동 로그인되는 비밀 SNS 계정에는 아내가 과거 남자친구와 함께 간 여행 사진들이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찍힌 날짜는 바로 저희가 결혼을 약속한 그 이유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간 이유까지. 결국 저는 자고 있던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죠. 아내는 전 남자친구와의 사진까지 발각된 것을 알게 되자 울면서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사실은 결혼식 앞두고 전 남자친구랑 이별 여행 갔었는데 딱 한 번이었어. 그때 딱 한 번이었다고. 말해. 검사 결과만. 다른 건 듣기도 싫으니까. 그게 미안해 자기야. 결국 제가 미친 듯이 사랑한 제 아들은 제 친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와이프의 전 남자친구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아내는 자신도 몰랐던 일이라며 단 한 번뿐인 실수였다고 용서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살면서 많은 사랑과 정을 나누었던 아내.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또다시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겁도 나고 특히 아이와도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아이를 다른 곳에 보낸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들고 그렇지만 제가 친자식도 아닌 이 아이를 평생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보, 무슨 소리지? 자기가 거실로 나가봐. 미쳤어? 자기가 나가. 소리치지 마. 죽인다. 나 사람 죽인 놈이야.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살려주세요. 나도 사람 더 죽일 생각 없어. 지금 경찰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나 숨겨주면 돈 줄게. 그러니까 나 좀 숨겨줘. 도와주면 정말 아무런 일 없을 거야. 돈도 생길 거고. 돈이요? 정말이죠? 해치지도 않고 돈도 주신다고. 우와, 웃기네. 나도 이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오, 우리 좀 통하는 게 있어. 이것 좀 드세요. 감사합니다, 제수씨.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해주다니 진짜
친구 집에 놀러 온 것 같네. 아니요, 돈 주신다는데 저희도 좋죠. 그냥 호텔처럼 편안하게 계시다가 가세요. 며칠 동안 도망친다고 잠을 못 잤는데 잠을 좀... 편안하게 주무세요. 침실로 가셔서. 대신 허튼 짓 하면 알죠? 아유, 그럼요. 돈 받아야죠, 돈. 잡히면 저희 돈 안 주실 거잖아요. 돈이 최고죠, 돈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자러 갑니다. 여보, 튀어! 철석같이 믿었던 부부는 제가 잠이 들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그렇게 잡혀버렸습니다. 당신들 나를 속여? 두고 봐. 내가 당신들 고소할 거야. 그 멍청한 강도는 구두로한 약속도 엄연한 계약이라며 저희 부부를 고소했고 2억 6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나 뭐라나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범인의 태도. 정신적 피해 보상은 저희 부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얼마나 무서웠는데. 교도소에서 콩밥 제대로 먹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6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저희 두 사람.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남편이 될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언제로 할까요? 그게... 왜요? 무슨 문제라도? 아니... 혼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혼수요? 뭐 가볍게 하시죠. 요즘 다들 결혼 비용 때문에 부담 가지시는데 저희까지 그럴 필요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선불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으로. 네. 혼수를 현금으로, 그것도 선불로 달라니.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저희 부모님은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원래 안 그러시는데. 자기 부모님 왜 그러시는 거야? 상견례 자리에서 돈을 달라니. 미친 거 아니야? 미안해. 부모님 가게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조만간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결혼 생각하자. 미안해 정말. 뭐? 그럼 상견례 자리는 왜 잡았는데? 미쳤어?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냐고. 미안하다 정말. 정말 화가 났지만 저는 결혼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변에 결혼한다고 다 알렸는데 비참해지기 싫었습니다. 얼만데? 지금 필요한 돈이 얼마냐고. 자기야. 그래, 대신 결혼식은 해. 무조건. 그리고 사정 좋아지면 빨리 갚고. 자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절대 안 돼. 미쳤어 얘가. 엄마, 나 죽는다고. 여보, 얘 좀 어떻게 해봐요. 그런 집에 시집가서 뭔 고생을 하려고. 내가 모은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그래요. 그리고 결혼하면 가족 될 텐데 가족이 조금 어렵다고 이혼할 거야?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생때에 부모님은 결국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대신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채용증을 꼭 쓰게 한다는 조건이었죠. 결국 결혼식이 끝난 이후 상황이 좋아지면 받기로 하고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채용증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맙다, 세아가. 결혼식 준비 자금은 모두 제가 부담했습니다. 자기야 고마워. 내가 꼭 몇 배로 갚을게. 드디어 결혼식 날, 메이크업을 받고 저는 먼저 식장에 도착해 있었죠. 남편과 남편 쪽 식구들도 메이크업을 받고 식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니? 왜? 왜 그러는데? 아무도 없어. 응? 무슨 소리야? 신랑 쪽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당연히 와야 할 신랑은 물론이고 신랑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까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결혼식이 열리는 시간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며칠이 지나고 경찰에 고소까지 한 이후에야 남자친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집이 더 어려워졌다며 결혼식 비용은 물론 빌려준 돈까지 돌려줄 수 없을 것 같아 참석하지 못했다고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결혼식에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것을 보아 이 결혼식은 애초부터 할 생각이 없었던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결국 망신 제대로 당한 저희 부모님이 결혼식 비용은 물론이며 빌려준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난 것은 클럽이었습니다. 와우 섹시한데 우리 사귈래? 하루만 사귀자. 독특하고 엉뚱한 매력의 남자친구에게 전푹 빠져버렸고 저희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오빠 나 어디가 좋아? 발가락이 섹시해서. 뭐야, 오빠 진짜 엉뚱해.
그런 남자친구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야, 뭐야 그 옷? 왜? 당장 가자. 어딜? 이 옷 어때? 뭐야, 팬티 다 보일 것 같은데? 뭐 어때? 더 좋지. 응? 난 자기가 섹시하게 입고 다니는 게 제일 좋아. 당장 이 옷으로 갈아입자. 싫어. 너무 노출 심하잖아. 뭐? 헤어져 그럼. 짜증나게 이씨. 뭐야, 왜 저래? 여태까지 만난 남자친구들은 제가 노출 있는 의상을 입으면 질색을 하며 싫어했는데 이 남자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못 입혀서 난리였죠. 거기다가 오빠 미안해. 오빠가 골라준 옷 입었어. 화 풀어. 그렇게 입으니까 얼마나 예뻐. 내가 괜히 그런 줄 알아? 미안. 아, 화 아직 안 풀렸어. 왜? 오늘 내 친구들 만나는데 부탁 하나만 들어줘. 무슨 부탁? 내 친구들 만날 때 그거 벗어줘. 뭐? 그거 브라자. 뭐? 서양 애들은 위에 거 안 입고 많이 다니던데. 왜? 뭐? 이 미친 XX가 보자 하니까 아주 나중에는 위아래 다 벗고 원시인처럼 다니라고 하겠다. 꺼져 이 변태 XX야. 클럽에서 만났다고 저를 너무 쉽게 본 걸까요? 자기 친구들 앞에서까지 노브라로 있으라니.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싶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제 자유인데 변태처럼 자신의 취향을 위해 저를 이용한 그놈 같은 인간 다시 만날까 두려워 한동안 긴 팔에 긴 바지에 꽁꽁 싸매고 다녔답니다. 승무원으로 근무한 지 5년째. 월급 받으면서 다양한 나라들을 여행하는 것이 좋아 이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야! 기내식 하나 더 달라고! 간에 기별도 안 가는구만. 하나 더 내놔! 기내식을 3개, 4개 먹어대는 무개념 손님부터 스트라이크! 세계 각국의 다양한 진상 고객들을 만나게 되면 이 일에 큰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도 도착지에 도착하면 그 나라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죠. 오늘 밤은 카레를 먹을 겁니다. 인도 카레 완전 좋아. 그런데 제가 몸이 이래서 혼자 화장실을 못 가요. 좀 도와주쇼. 네? 볼일 볼 동안 내 몸 좀 잡아달라고. 거기 똑바로 좀 잡아. 뭐해? 네? 바지 내리라고 바지. 바지에 똥 묻게 할 거야? 이제 닦아.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아이씨 빨리 닦으라고. 왜? 알고 봤더니 그 승객은 여승무원만 있는 항공사만 골라서 탑승하고 똥을 닦아달라고 하는 악질 손님이었습니다. 요구를 거절당할 때는 그대로 바지에 똥을 싼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는 결국 카레를 먹지 못했습니다. 아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저는 이혼 후 시골 고향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어우, 이건 너무 맛있어. 이건 뭐야? 안 매워요? 맵지만 너무 맛있어. 매일 먹고 싶어. 매운맛 중독. 매일같이 저희 가게에 와서 음식을 먹어보고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말을 거는 외국인. 한국의 매운맛을 알게 된 그 남자는 저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며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자에게 빠져 재혼을 결심하게 됐죠.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가족의 그리움이 컸다던 남편은 자기 친자식이 아님에도 한없이 사랑을 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타국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을 텐데도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가족에게 헌신적이었으며 이웃에도 친절했습니다. 헤이 아저씨 이거 먹어. 공짜야. 아저씨 닮아서 주는 거야. 붕어빵이야. 맛있어. 엉뚱하고 재미있는 외국인이 주인이고 음식까지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제법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곧 지역의 명물이 되었고 누군가 남편의 사진을 너튜브와 SNS에 올렸죠. 남편은 외모까지 훈훈했기에 남편의 사진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착한 이방인 남편 컨셉으로 방송에까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역시 엄청난 반응을 불러와 저희 가게는 대박 가게가 되었죠. 그런데 꼼짝마. 어느 날 경찰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남편을 잡아갔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잡아가냐고요? 아줌마 정신 차려요.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알아? 네? 경찰이 말해준 남편의 제목을 들은 저는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마약 밀매와 강도, 아동 XXX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였습니다. 누가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거죠? 그 인간만 아니었다면 남편도 감옥에 가지 않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
짜증나 정말. 남편은 큰 욕심 없이 열심히 일하며 사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가장은 아니었지만 착한 남편, 좋은 아빠였죠. 하지만 우연히 산 복권이 3등에 당첨되고부터 저희 남편의 운명은 달라졌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생애 딱 한 번 처음 사본 복권이 당첨되자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본인은 필요 없다며 가족들을 위해 당첨금을 썼습니다.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는 걸로 만족하는 착한 남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엄청난 꿈을 꿨다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당첨될 거라며 복권을 몇십만 원치 사더군요.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복권 3등에 당첨되더니 허황된 꿈을 꾼다고요. 그런데 정말 꿈처럼 복권이 1등에 당첨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만져본 큰돈. 남편은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행복해했죠. 그날 이후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첨 기쁨을 잊지 못하고 매일 복권을 사기 시작했죠. 중독 수준이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 월급까지 값을 받고 퇴직금까지 다 땡겨 쓴 것도 모자라 당첨금으로 샀던 집도 팔아가며 복권을 샀습니다. 한마디로 미쳐버린 거죠.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는 상황. 그런데 또 한 번 꿈을 꿨다며 꼭 사야 된다며 이번엔 부모님 집까지 팔아넘겼습니다. 당연히 복권은 꽝이었고 남편은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제가 말려도 듣지를 않았죠. 결국 더 이상 돈 빌릴 데도 없어지자 남편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며 복권방에 불을 지르고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성실한 사람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뜨린 무서운 복권. 당첨이 행운이 아닌 저주의 시작이 될 줄 알았다면 손도 못 대게 했을 겁니다. 와우, 신부님 최고. 모델 하셔도 되겠어요. 포즈 굿굿. 감사합니다. 결혼사진 찍으려고 살 많이 뺐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완전 인생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원래 결혼식은 신부님의 것이죠. 신랑님 잠시 옆으로 나와주세요. 뭐야, 내가 예쁘다고 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랑 전문가의 말이랑 같아?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이 진실입니다. 작가님 너무 마음에 든다. 와, 정말 예쁘다. 이거 정말 저예요? 그럼요. 원래 예쁘셔서. 아잉, 뭐야. 꼴값들 떠네. 뭔 운동을 그렇게 해? 결혼식 때 예쁘게 보여야지. 안 해도 예뻐. 웃기네. 전에는 나보고 돼지라고 했으면서. 아무튼 나 결혼 전에 바디 프로필 찍을 거야. 바디 프로필? 응, 다이어트 한 김에 몸 만들어서 내 최고의 순간을 남겨두려고. 뭐 알아서 해. 다이어트 후 급 자신감이 생긴 모델병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야,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 오늘 바디 프로필인지 뭔지 찍는다고 해놓고선. 이거 뭐야? 우리 결혼사진 찍어준 그 사진작가 번호 아니야? 뭐야? 누드 사진이잖아. 그것도 호텔에서 남자 사진사와 단둘이 누드 사진을 찍어? 아무 일 없었어. 그리고 미리 말했으면 반대했을 거 아니야. 아니, 바디 프로필 찍는다 했지 누드라는 말은 없었잖아. 그리고 이런 촬영을 어떻게 남자랑 단둘이 할 생각을 해? 그냥 모델과 작가로서 만난 거야. 모델? 네가 모델이냐? 그리고 그 자식은 왜 나한테 자기 누드 사진 보낸 건데? 의도가 뭐야? 나 못 믿어? 그럼 어떻게 같이 살아? 헤어져. 뭐? 결국 파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사진작가 놈과 연애 중인 사진이 깨톡 메인에 올라와 있더군요. 결혼한다면서요. 결혼 전에 이런 여자라는 걸 알게 된 게 조상신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넘기려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 잘 만나세요. 다녀왔습니다. 야, 네 남편 정정왕이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뭐만 하면 쉬지 않고 애를 낳아. 맞습니다. 제 남편은 백발백중 명사수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육아의 달인이 되었죠. 남편은 일 핑계로 도와주지 않아 육아는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오랜만이네, 김비서씨. 아, 네, 오셨어요.
사장님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사실 알고 보니 남편의 비서는 홀몸이 아니었습니다. 뭐? 남자가 지우라고 했다고? 네, 그런데 애는 죄가 없잖아요. 부모님 생각은? 일찍 돌아가셔서 저런 미혼모 힘들겠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요. 남편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항상 상냥했던 직원의 안타까운 이야기에 저는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조금만 고생해. 고마워요 사모님. 언니라고 불러. 태교부터 아이를 낳는 순간까지 가족보다 더한 정성으로 보살펴줬죠. 그런데 축하해. 고마워요 언니. 이거 뭐야? 네? 뭐가요? 얘 목덜미에 이 무지개색 점 설마 너? 아이에게는 선천적으로 나타나기 힘든 희귀 질환을 나타내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남편의 목덜미에도 있는 점이었죠. 저는 남편과 바람피운 여자의 아이를 위해 태교를 해주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이 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2명의 여자와도 각각 1명씩 자녀를 두고 있었더군요. 정말 남편은 백발백중 명사수였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해. 그래, 해. 결국 우리 두 사람은 결혼 생활 3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합의 이혼이었고 재산 분할도 끝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깔끔하게 갈라섰죠. 저는 남편의 곤라에서 벗어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사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게 되었죠. 인터넷 유명 셀럽으로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두 수집을 꽤 오래전부터 했었는데요. 결혼 전부터 말이죠. 명품 구두 재테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희귀템이라서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고소당했다는 황당한 소식이었죠. 남편은 저와 달리 비트코인으로 한탕하려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우연히 제 방송을 보고 저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재산 분할 당시 구두값을 속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구두들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산 구두도 있으니까 다시 재산 분할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이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저도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직 소송 중인데 그 신발 막 신고 다녀도 되는 거야? 당신 고소할 거야. 남편은 시간이 남아 돈다며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몇 푼 쥐어주고 조용히 끝내야 할까요? 너무 피곤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평일에는 술 마셔야 돼. 안 그러면 월요병 생긴다니까. 부어라 마셔라. 주말에는 건강하게 산타고 마셔야 돼. 안 그러면 잠을 못 잔다니까. 저희 회사 대표님은 술 없이는 못 삽니다. 평일에는 물론이고 주말에도 사람들을 불러내서 미친 듯이 들이부어댔죠. 저기 대표님, 애가 생일이라서 먼저. 어허, 미쳤어? 애 생일은 미리미리 챙겼어야지. 어디 회식 자리에서. 회식도 업무의 연장인 거 모르나? 아, 됐어. 가려면 가. 업무의 연장이란 말을 듣고 누가 쉽게 자리를 뜰 수 있을까요? 대표의 눈밖에 날 게 뻔한데. 작은 회사라 대표의 눈밖에 나면 그냥 아웃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모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에 대한 과로가 아닌 간 때문에 퇴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대표님, 애들 다 쓰러졌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술에 취한 팀장이 총대를 메고 대표에게 회식 좀 그만하자고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뭐? 회식을 그만해? 네가 뭔데? 네가 대표야? 이게 어디서? 대표님은 술에 취해 팀장님을 때렸고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문제가 크게 된 것은 대표님이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이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었거든요. 결국 대표님은 구치소까지 다녀오셨고 회사가 돌아가지 않자 팀장님께서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은 구치소에서 나온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마시다 결국 간경화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물 마시는데요? 소주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무슨 물이에요? 내놔요. 헤헤헤. 여러분 새해에는 모두 적당히 금주합시다.
저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남자친구를 제일 친한 친구에게 소개해줬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직장의 절친한 베프였죠. 어때? 괜찮아 보여? 멋있는데? 근데 좀 숙맥인 것 같더라? 연애가 나랑 처음이야. 모태솔로였어? 와, 대박이네. 돈도 많고 학벌도 좋은데 여태까지 모태솔로였다고? 헤헤, 그렇지. 순수해서 좋지 뭐. 잠시만, 나 화장실 다녀올게. 둘이 이야기 좀 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의 잘못된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결혼을 준비하기로 한 남자친구는 제 연락을 받지 않았고, 어떻게 그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이없이 결혼이 파토난 저를 친구는 위로해 주었죠. 그런데 저는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남편이 제 전 남자친구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앞에서는 저를 위로하는 척, 뒤에서는 제 전 남자친구와 꽁냥꽁냥 연애질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를 기만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속도 위반이었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결혼과 동시에 회사도 그만두었고 제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듣자 하니 친구는 부잣집에 시집가는 것이 목표였고 제 남자친구가 부자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서 꼬셨던 겁니다. 애가 덜컥 생겨버렸으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친구는 목표대로 부잣집 마님이 되었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낳은 아이는 바로 피부색이 다른 아이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이는 남자친구의 아이가 아닌 친구가 결혼 전 만났던 흑인 남성의 아이였던 것이죠. 팔자 피려다 된통 당한 친구, 결국 이혼당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남의 것을 욕심내다 직장과 친구, 남편까지 모두 잃었죠. 남자친구 역시 저를 버리고 간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 같았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고 속이 다 후련하네요. 엄마, 또 100점이야? 나만 100점이야. 우리 아들 최고. 우리 아들 또 상 받았어? 아들은 제 유일한 희망이고 자랑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자랐지만 하는 것마다 1등이었고 고등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죠. 하지만 대학교 등록비가 없어 고등학교만 졸업한 채 취업을 하기 위해 도시로 떠났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대기업에 취업하겠다던 아들은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세요? 납치요? 납치범들은 아들을 살리려면 1,700만 원을 보내라며 협박했습니다. 몽둥이로 맞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보냈고요. 저는 납치범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보낸 영상 배경을 통해 장소를 알아냈고 걔를 왜 잡아와요? 걔는 피해자인데. 납치를 주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취업을 하지 못해 힘들었다며 돈이 필요해 자작극을 벌인 것이죠. 알고 보니 아들은 학교 다니는 내내 우등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게 실망을 주지 않겠다며 성적표를 조작한 것이죠. 그래도 효자 노릇 해보겠다고 한 일인데 저는 저희 아들이 풀려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정말 효자이거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 아니고 아버지 아들. 저희 아버지는 알츠하이머 환자입니다. 평생 공부만 하시던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시다니 처음에는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효도를 뒤늦게나마 하는데도 아버지는 제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가끔씩 정신이 돌아오실 때는 어여가, 일하기 바쁜데 여기까지 뭐하러 왔어. 여기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병이 들어서도 자식 걱정하는 아버지가 안쓰러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시간을 내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자, 이거 아버님이랑 같이 먹어. 같이 못 가서 미안하네. 뭘, 애들 잘 보고 있어. 빨리 다녀올게. 최서방. 네?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아니, 외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맞벌이 하면서 주말마다 그렇게 병간호한다고 다니면 얘는 언제 쉬냐고. 엄마 왜 그래? 아니 그렇잖아.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처가살이 하면서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 평일 내도록 애 보다가 주말에도 애 봐야 하고 그쪽 부모만 부모고 나는 무슨 식모야? 장모님, 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돈을 모아 집을 사기 전까지는 처갓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죠. 아버지를 간호하러 다니는 저를 대신해 장모님이 저와 함께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었지만 서운한 마음은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저 봐라. 저 사람도 치매네. 저 행동 봐. 어쩔꼬. 엄마! 치매는 유전이라는데 너도 조심해라. 말년에 똥오줌 받지 않게. 저를 겨냥해서 하는 말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참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태도는 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장모님의 생신날 가족들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에서 일은 터져버렸습니다. 엄마, 소원 빌어. 그래. 장모님은 눈을 감고 소원을 중얼거리시더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나 깨나 치매 조심해라 우리 사위. 생신날까지 저를 바라보며 치매 이야기를 꺼낸 장모님 때문에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에이씨! 결국 저는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홀로 집 근처 놀이터에 앉아있으니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 생각도 나고 진짜 사위는 백년 손님일 뿐인 건가 싶은 생각에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아내는 제 뒤를 따라와 장모님 생신에 뭐하는 짓이냐며 저를 향해 울분을 토하더군요. 안 그래도 아프신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이런 배려조차 하지 않는 장모님. 제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엄마를 말리지는 못할 망정 따지고 드는 아내. 이게 가족입니까? 예? 가족입니까? 예? 결혼 축하해. 언니 고마워. 야, 잘해줘? 뭐, 요즘은 안 때려? 뭐, 괜찮아졌어. 아빠가 노발대발하는 거 내가 뜯어말린 거 알지? 이 결혼 내 덕분이다. 알았어. 저놈이랑 결혼하면 네 형부 취직 꼭 책임져야 한다. 알겠지? 알겠다고. 저랑 결혼할 예비신랑은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사하는 양아치 같은 놈이었습니다. 바로 헤어지고 싶었지만 부자인 예비신랑 덕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억지로 결혼하게 되었죠. 언니나 형부도 제 결혼으로 이득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예비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을 알면서도 말이죠. 뭐야, 또 때렸어? 나 도저히 안 되겠어. 그 인간 고발하고 헤어질래. 야, 안 돼. 뭐? 지난번에 너네 형부는 물론이고 동생까지 취업시켜주기로 했는데. 언니!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 자기 입속이나 챙기려고 하다니 저는 그날 밤 엄청나게 울었고 저를 유일하게 위로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형부였습니다. 형부는 결혼 생활에 관련된 팁이나 부부싸움 노하우도 알려주는 등 제 결혼을 유일하게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남남 같은 가족이었지만 제게는 따뜻한 오빠 같은 사람이었죠. 결국 형부의 중재로 인해 저희 두 사람은 결혼식장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랑이 준비한 커플 영상입니다. 객석에 계신 분들은 모두 화면을 바라봐 주십시오. 남편이 튼 영상 때문에 결혼식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저희 커플의 추억 영상 따위가 아닌 제가 형부와 불륜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이었죠. 맞습니다. 신혼집에서 나쁜 짓을 한 건 제가 정말 잘못한 일이죠. 하지만 남편의 폭행을 위로해주다가 벌어진 일이고 결혼식장에서 그런 화면을 틀다니 진짜 미친 건 남편 아닐까요? 덕분에 임신 초기였던 언니마저 충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욕이란 욕은 다 먹었고요. 애초에 이런 결혼식 따윈 올리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모든 것이 후회되고 원망스럽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째 가져야 하지 않을까? 밥 먹고 할 짓 없니? 그냥 나가서 바람이나 피워.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아내는 변했습니다. 아이를 낳고부터 말이죠. 시험관을 통해 어렵게 얻은 아이여서 더욱 극성으로 키웁니다. 아이에게 좋지 않다며 스킨십도 거부하고. 나 나갔다 올게. 오늘 엄마 집에서 자고 올 거야. 육아 핑계를 대며 외박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전형적인 바람의 낌새였기에 결국 아내가 외박하는 날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갓댁에 들어가서 아이를 맡기고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확실합니다. 장모님은 아내와 한패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향한 곳은 바로 저희 집, 이 아닌 옆집이었습니다. 아내는 밤이 되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야? 나? 어디긴 어디야. 엄마 집이지. 저는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나오기를요. 자기야. 잘 잤어? 하지만 아내는 사과는커녕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미쳤어? 싹싹 빌어도 모자랄 텐데 이혼하자고? 그래, 좋아. 대신 애는 내가 키워. 양육권은 나한테 있다고. 미안한데 그 애 자기 애 아니야. 뭐? 바꿔치기 했어. 뭘? 내연남이 너무 좋아서 당신 거 대신 내연남 정자로 바꿔치기 했다고.
그러니까 당신 아이 아니라고. 그냥 깨끗하게 이혼하자.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험관 시술 끝에 가까스로 얻은 아이가 실은 제 아이가 아니었다니요. 시험관 시술을 받을 당시 아내는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 남자의 아이가 갖고 싶어 제 정자와 내연남의 정자를 바꿨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자를 바꾸는데 병원 측이 도와주기까지 했다더군요. 저는 양육권 때문에 아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DNA 검사까지 했지만 정말 아내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는 제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험관 시술을 진행한 병원 측을 고소했고 손해배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새로운 연인을 만나 진짜 제 아들을 얻었습니다. 시험관 시술이 아닌 자연 임신이었죠. 현재 전 정말 행복하지만 전 저에게 속아 내연남의 아이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1년 동안 아끼고 키운 것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요즘 예술계는 썩었어. 많이 힘드시죠? 요즘 매일 찾아오시네요. 그 핑계로 우는 거지 뭐. 뮤지컬 공연 사업을 하고 있던 남편은 저희 가게의 단골이었습니다. 제 직업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고 저희 두 사람은 짧은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여보, 이제 일 그만둬. 내가 먹여 살릴게. 하지만 결혼 직후 남편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자기 일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남편 대신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 꽤 유명했던 저였기에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남편도 틈틈이 가게 일을 봐주었기에 2호점까지 내며 각자 가게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관리하던 바의 직원이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저 사장님이랑... 남편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당당하게 고백하다니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저 말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랑도 바람 피우고 있더라고요. 언니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오늘부로 그만둘게요. 믿었던 남편이 바람이라니. 그것도 직원과. 저는 충격으로 몸 일부가 굳어버렸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힘들게 버텼죠. 그런데 언니... 1호점과 2호점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저를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직원들은 남편과 바람 피운 사실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 남편이 직원들을 꼬신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야, 내 말 잘 들으면 돈 많은 단골들 붙여줄게. 어? 알지? 나한테 잘해야 한다. 사실 남편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도 가게도 모두 제 명의이기에 남편을 빈털터리로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집 여자였던 저를 만나준 사람이었기에 쉽게 헤어지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남편의 바람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예쁜 여자요. 솔직하시네요. 제 직업은... 아니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예쁘면 됩니다. 남편은 정말 말 그대로 얼빠였습니다. 얼굴만 보고 빠져드는 사람이었죠. 노골적일 정도로 외모만 보는 사람이었지만 저 역시도 조건을 보고 맞선을 본 거라 오히려 솔직한 그가 편했습니다. 자기는 나 어디가 좋아? 예뻐. 그거 말고는? 예쁜 거 빼면 시체. 미녀와 야수냐? 예쁘지? 뭐야, 그 말밖에 할 줄 몰라? 응, 예쁘다. 좀 그만해. 예쁜 걸 어떡해. 너한테는 아깝다. 진짜 미인이시긴 하네. 전생에 나라고 했네. 친구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사실 우리 커플은 외모 격차가 크긴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했고요. 결국 우리 두 사람은 결혼식도 올리기 전 임신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비 부부가 된 저희 두 사람은 큰 기대를 했죠. 당신 닮으면 얼마나 예쁠까. 너무너무 기대돼. 그러지 마. 그런데 예, 공주님입니다. 뭐야 이 얼굴은.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왜 그래? 너 바람 폈냐?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애가 너무 못생겼잖아. 아니, 그게 애기잖아. 닥쳐. 난 남의 자식 절대 키울 수 없어.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자기야, 사실은... 결국 저는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숨겨두었던 비밀을 밝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사실 성형했어. 성형? 어디를 했다는 거야? 어디를 했기에 애가 이렇게 다르게 나온 거냐고. 눈, 코, 입, 이마, 턱, 광대, 그리고 또... 이건 사기 결혼이야. 이혼해. 아니, 결혼 못해. 제 아이는 제 성형 전 모습을 빼닮았습니다.
바람 피운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남편에게 성형전 사진을 보여주며 바람 피운 거 절대 아니라고 결백을 증명했지만 되려 남편은 바람이 나올 뻔했다며 이건 사기 결혼이라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못생긴 아기를 낳았다며 고소하겠다는 남편. 그래도 지 자식인데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고 낯가림이 심했던 아들. 아들이 늘 걱정스러웠던 엄마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일 같이 등하교를 같이 합니다. 아들은 엄마가 정해준 식단의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섭취된 음식으로만 식사를 차려주고 학교 급식도 못 미더워서 매번 도시락을 싸갑니다. 당연히 군것질 절대 안 되고 친구도 정해진 친구만 사귈 수 있었죠. 낯선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다 하면 친구 뒷조사를 철저히 시작합니다. 만약 질이 나쁘거나 부모님 사이가 안 좋으면 탈락. 성적 좋고 화목한 가정의 친구랑만 친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학교에 폭력 사건이 터졌다는 사실을 접한 엄마.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이 걱정된다며 학교까지 따라와 아들 옆자리에 앉아 마칠 때까지 매일 수업을 함께 듣습니다. 창피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선생님이 말리려 시도하자 아들한테 나쁜 일 생기면 책임질 거냐며 막무가내로 나오고 아들을 위해서라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엄마. 하지만 오히려 이런 행동들이 아들을 고립시키는데 안 믿기시죠?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저는 10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입니다. 인터넷 셀럽이죠. 강하고 탄탄한 몸매로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죠. 여자는 힘! 우쌰! 우쌰! 그러던 어느 날 지인에게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야, 너 인형 만들었냐? 뭔 소리야? 네 인형 나왔대. 뭐? 세상에나 깜짝 놀랐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는 인형은 분명 저였습니다. 이목구비는 물론 아랫입술의 독특한 모양과 점까지 똑같았는데 심지어 해당 리얼돌의 이름 역시 저랑 똑같았습니다. 제 리얼돌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팔리고 있다니요. 심지어는 제 인형으로 행사까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인형에 불과하지만 제 정체성과 이미지를 이런 곳에 연관시켜 팔다니 저는 당장 업체에 항의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저에게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어딘가에서 인형이 되어 팔린다면 그리고 그 인형의 용도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인형 판매 중단을 촉구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남자친구. 전화 안 받아? 됐어. 전화 받으면 계속 통화해야 돼. 계속 울리는데? 집착이 좀 있나 보구나? 사진이나 찍자. 사진 보내주면 조금은 잠잠해지니까. 평소 조금만 연락이 안 돼도 휴대폰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하는 남자친구. 집착이 심한 남자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 위치 어플은 기본이었죠. 친구들 만날 때도 1시간마다 보고해야 되며 인증샷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못 믿어왔는지 남자친구는 늘 약속 장소 근처에서 배회하며 몰래 저를 감시해왔습니다. 이거 정신병자냐? 더 이상 못 참아. 한 번만 더 이러면 헤어져. 위치 공유 어플도 삭제. 그 뒤로 남자친구는 제 뒤를 쫓아다니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생일 파티였습니다. 여고 동창들끼리 모인 자리라 남자들은 한 명도 없었죠. 괜히 남자친구가 걱정할까봐 여고 동창 모임이라고 못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생일 파티가 한창 진행될 무렵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으로 간 저는 깜짝 놀라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장 남자다! 이 사람 남자야! 치마까지 입었어! 다리 털봐!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던 구석자리에는 남자친구가 여장을 한 채 앉아 있었던 거죠. 자기야 미안해. 난 자기가 너무 걱정이 돼서.
ที่ว่าเพื่อนเมียบังคับให้แต่งหญิงนะเดี๋ยวเป็น